제레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칙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작은 마을의 행복 마을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외딴 농촌에 위치해 있었고 주민 수는 약 1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은 이름과는 달리 항상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는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다툼의 주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매년 열리는 행복축제 때문이었습니다. 축제 자체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시작된 것이지만 해마다 최고의 행복 조각을 선물로 받을 주민을 뽑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최고의 행복 조각은 금으로 만들어진 작은 새 모양의 장식이었는데 이 장식은 이 마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증거였습니다. 어느 해 특히나 격렬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후보로 올라온 사람들은 자신의 자질과 공헌을 끝없이 자랑하고 서로 비방하며 행복보다는 불행을 가져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갈등을 끝내고 진정한 행복을 되찾기 위해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침 마을 어르신들 중 한 명이 제레미 벤담의 철학을 읽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칙을 활용해 이번 행복축제를 견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의가 열렸고 모든 주민이 동의하게 만든 영리한 계획이 구상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최고의 행복 조각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누어 우리 모두가 더 많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마을 전체가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게임과 활동을 진행하여 매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로 행복 포인트를 나눌 것입니다. 이 포인트는 공동체가 필요한 자원을 얻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계획이 공표되었을 때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주민들은 서로 돕는 활동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경쟁만 있었던 축제가 이제는 협력과 도움의 손길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고 도와주다 보니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놀이를 즐기고 어른들은 함께 일하며 자신이 가진 행복 포인트를 나누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미소가 퍼졌습니다. 따뜻한 협력과 애정이 넘치는 축제 기간 동안 한 노인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벤담의 저작을 떠올렸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하며 말입니다. 마을이 하나로 뭉쳐 진정한 행복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그는 고요히 번긋 웃었습니다. 그 후로 흥미롭게도 행운의 새 모양 장식이 누구의 집에서건 매년 돌고 돌아가는 동안 마을은 집집마다 행복한 기억과 추억이 혁신적으로 쌓여갔습니다.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원칙처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실은 함께 나누고 행복을 같이 누리는 것임을 마을 사람들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 마을은 진짜 이름에 걸맞는 마을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여름날 제 친구 창민과 저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적한 길을 따라가다 보니 마을의 유일한 카페가 보였습니다. 배가 고팠던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간단한 점심과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카페의 분위기는 매우 평화로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의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을 때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급하게 나와 외쳤습니다. 큰일 났어요. 마을이 정전이 됐어요. 저와 창민은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고 정말 카페 안에 모든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마을이 정전이 된 이유가 궁금했던 우리는 창민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뉴스에는 인근 발전소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창민의 폰 배터리가 부족해 꺼지고 말았습니다. 둘러볼 것도 없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발전기를 돌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전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우리는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커다랗게 구급대라고 적혀있는 창고였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물 모터와 여러가지 오래된 기계, 부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순간 창민이 생각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과학 실험하던 때처럼 한번 이걸 고쳐볼까?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전자기기 좀 만져봤잖아. 고개 같은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부품들을 모아 발전기를 재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이런 도전을 꽤나 좋아했고 창민은 그야말로 기계를 만지는 데에 탁월한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많은 땀을 흘린 끝에 우리는 발전기를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다시 밝아졌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같은 시각 카페 주인 아주머니는 대접해줄 거라며 특별히 준비한 손수 만든 전통 한과를 건네주셨습니다. 하지만 딱 그때 창민이 휴미이론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발전기를 고쳐서 마을에 전기가 돌아온 것은 우연이 아닐까? 혹시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건 아닐까? 휴미인과 관계에 대한 회의론을 알고 있던 우리는 그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발전기를 고친 것이 마을의 전기를 복원하는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쨌든 전기가 돌아올 상황이었는데 단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일까요? 우리의 노력과 마을의 전기 복원 사이의 인과관계는 정말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그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상상한 필연적인 결과물일까요? 이렇게 데이비드 휴메의 이론을 엮어 우리는 마을에서 있었던 이 일을 다소 철학적으로 그리고 웃음 가득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휴메의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며 우리는 세상이란 참 불확실하고 신비로운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평온한 마을에 철학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여 사는 특별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이름은 사상가들의 동산이었고 학생들은 매일 각종 철학적 질문들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방문하게 되었고 그는 중세 기독교 철학이 대가 토마스 아퀴나스였습니다. 아퀴나스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론 중 하나인 운동의 논증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들뜬 학생들이 눈빛을 감지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주의 비밀을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심지어 우리 마음조차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학생들 사이에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아퀴나스는 잠시 멈추고 답을 기다렸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움직임은 다른 어떤 힘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퀴나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다른 움직임에 의해 유발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의 소수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어디로 도달할까요? 학생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퀴나스는 이어갔습니다.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의 시작점이 있어야만 하죠. 나는 최초로 움직인 자, 즉 최초 이동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학생들은 집중하여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퀴나스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도미노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첫 번째 도미노를 밀면 연달아 모든 도미노가 쓰러지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도미노를 밀어 넘어뜨리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와 같은 역할을 최초의 동자가 합니다. 나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 학생들은 의문을 제기하려 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꼭 한 시작점이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인다면 그 연쇄는 무한히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퀴나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무한한 연쇄를 상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물은 탄생과 소멸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스스로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면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초의 동자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은 뜨거운 논쟁을 벌였고 서로 최초의 동자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아퀴나스의 이론이 그들의 사고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경험하며 이 이야기는 앞으로의 철학적 탐구에 새로운 상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날의 강의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운동의 논증을 통해 깊이 있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사람들에게 신을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움직임의 시작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톤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고요한 곳이었지만 가끔씩 토니는 이웃 주민들과 작은 갈등을 겪곤 했습니다. 마을에서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시장에서 야채를 팔 때 창고가 너무 붐비거나 마을회관 청소 순서를 두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충돌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부글부글 끓는 불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니는 젊은 시절 대학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던 그의 교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홉스의 사회계약 이론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토니는 교수님의 수업 내용을 떠올리며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는 단지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니는 모든 사람들을 한데 모아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왜 모였는지 몰랐지만 토니가 중요하다고 했기에 모두들 회관으로 모였습니다. 토니는 회관 중앙에 서서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 지금 어떤 상태죠? 가끔씩 싸움도 일어나고 마음이 불편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마을의 평화는 점점 더 사라지고 결국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내 이야기를 잠시 들어주세요. 아주 먼 옛날 한 철학자가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죠. 그의 이름은 토마스 홉스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토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홉스의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투쟁하고 그 결과로 만인에 대한 투쟁이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 상호 간의 계약을 맺고 절대
권력을 가진 주권자에게 권력을 넘기기로 합의함으로써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토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도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우리도 사회계약을 맺고 이웃 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협력해보는 겁니다. 다 함께 마을의 주권자를 뽑아보고 그 사람의 결정에 따르기로 약속해보는 거죠.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토니의 호소력이 있었던지 마침내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보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모두의 웃음과 박수. 소개회의는 끝났고 이 마을은 특별한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을 대표한 주권자를 선출하고 그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주권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물로 뽑혔고 마을은 점점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토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적어도 고민과 갈등을 풀어나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토니는 몇 년 후 그의 마을 이야기를 책으로 집필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현대판 이바의 어돈이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홉스가 말한 사회개혁, 그 원리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며 그는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을 장식했습니다.